제가 인생 살면서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너의 틀 안에 너무 갇혀 있어. 너의 틀을 언제 깰 거니?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틀이 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게. 제가 어쨌든 간에 10년 전에 퇴사를 했어요. 10년 전에 퇴사하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약간 저는 얼마 안 되신 줄 알았어요. 아나운서의 이미지를 만약 그림으로 그리라고 그리라면 그러면 맞아. 경란 씨 딱 언니가 나올 것 같아요. 완전 전형적인 아나운서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리고 있는. 그렇긴 하죠. 네. 정작 저는 허술한 면도 많고 말을 그렇게 잘 못해요. 두서없기도 하고 말하다가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잘 빠지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일을 할 때는 실수를 하면 안 됐고 늘 긴장하고 살았어야 됐고 근데 데일리로 뉴스를 해.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각인이 된다. 그런가 봐요. 근데 본인은 스스로는 되게 허술하다고 하지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지금 소문이 난 게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나요? K본부에서 김경란 씨의 민낯을 본 사람이 없대요.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벽 뉴스부터 해요. 그럼 2시 반 기상에서 그때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열린 음악회, 스펀지, 영화 탐험 이걸 다 같이 하던 시절이니까 밤까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이 어차피 2시 반에 일어나서 좀 이따가 또 다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안 지우는 거야? 내가 이것을 지워야 하나? 머리는 왜 감는 것인가? 박사님 요즘에 약간 와닿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죠? 어떨 때 정말 메이크업 못 지우고 잘 때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지우고 잘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차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할 건데 지우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사이 잠이라도 좀 더 자지. 맞아. 네. 어. 너무 슬퍼도 안 되고 너무 기뻐도 안 되는 그 접정선을 계속 유지하는 훈련을 본의 아니게 인생에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쟤는 한결같고 쟤는 뭐 침착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어서 그런 거지 솔직히 인생에서 사람들이 해보기 쉽지 않은 틀들을 다 깼거든요. 언론고시 보고 공채로 입사를 해서 그 회사 퇴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틀도 깼고 결심이죠. 네. 그리고 저는 이혼도 했고 그러니까 진짜 힘든 아, 예. 예. 맞네요. 여러 가지 그죠? 저는 진짜 네. 제가 틀을 연기도 했고. 안 깨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틀을 깨래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또 이 두 가지 난관에 봉착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네가 어렵고 힘들게 쌓은 이미지인데 너가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라. 그것도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네, 잘 지켜라. 그리고 또 누구는 너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머무르러 있을래? 너 이제 좀 자유롭게 틀을 깨고 살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세요. 틀은 남이 만들어준 틀이 있고요. 내가 고수하는 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나운서 김경란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생활은 이래야 돼. 또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라는 거는 남이 만들어준 틀이라면 본인이 이건 내가 꼭 지켜가야 돼 하는 틀들이 있어요. 그게 생활의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중요한 기준이나 가치관인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에요. 저도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저는 휴가 때가 아니면 술을 안 마셔요. 네, 좋아하지만.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틀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경란 씨가 바라보는 본인의 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뭐 일주일에 그래도 뭐 필라테스 2번, 무슨 다른 운동 2번, 아침을 항상 먹는 것. 근데 그 먹는 메뉴가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뭐 전날 예를 들어 뭐 과음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항상 일정한 똑같은 뭐 샌드위치나 샐러드나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먹어요. 국물 안 땡기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해장의 의미를 몰라요. 틀이 있다. 틀이 있다. 근데 그 틀은 깨야 돼. 우리도 얘기 야, 전날 밤에는 어떻게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세상에, 날려라. 그 틀 깨야 돼.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거나 그런 그거를 걸 하세요? 최근 한 1년 안에 처음 해봤어요. 1년 안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침대는 일어나면 자기 전까지 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나랑 똑같아.
어머, 진짜요? 윤지 씨도 그래요? 아니,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데 그 산후도우미 이모님께서 한 번 일어나면 잘 때까지 안 자는 산모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좀 앉거나 기대 눕거나 쉬라는 거예요. 왜냐면 애를 낳았으니까. 근데 저는 침대를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다시 가서 기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저도 그게 되게 의문이었던 게 방은 조그만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이해 안 돼. 나는 그냥 집에 지붕은 없어도 돼. 내 침대를 있대. 소파에 누워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안 꺼졌겠네요. 네. 원래 쇼파는 꺼져야 맛있네. 틀이 있다. 원래 쇼파는 꺼져야 맛있네. 틀이 있다. 많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깨는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예뻐하는 동생이 있는데 언니 그거 안 해봤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 쉬는 날 과자 2봉지 그다음에 탄산수나 음료 하나를 침대에 올라가서 노트북을 갖고 가루 떨어지는데. 내가 그 말 진짜 가루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어때? 밑에 와서 먹고. 아니 진드기도 먹고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먹는 거지. 과자 2봉지라니 아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근데 되게 좀 갈등을 했어요. 과자를 갖고 간다. 인생에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건데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 화장실 가는 일 아니면 침대 밑으로 내려오지를 말래요. 그게 너무 이게 약간 고문 같은 거야. 나 안 해봤던 거니까. 나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쉬는 것도 훈련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엄청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 지금 좋죠. 하고 있다고? 나 완전 하고 1년 전부터 그 네, 전까지 1년 못 전부터 하다가. 하고 있어요. 언니 그럼 지금 과자 침대에서 당연하지. 그럼 과자를 어디서 먹어요? 어디서 먹어요? 앉아서 그릇 아니 전 근데 막 이렇게 청결한 집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잘 안 해봤던 거. 안 네. 해봤던 거고. 네. 되게 널브러져지면 편한데. 그러니까 이게 침대에 눕는다라는 게 저에게는 엄청 큰 사건이었는데 이게 낮에. 근데 해보니까 너무 이게 매력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틀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만의 틀을. 그럼 생활은 이제 어떤지 알겠어요, 제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뭔가 좀 힘들고 반대로 행복하고 이런 게 대부분은 관계에서 발생을 해요. 사람 관계에서. 좀 어떠세요? 인간 관계를 하는데 기본적인 뭐 방식, 또는 특성 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딱 되게 좁고 깊은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어제 얘기했던 친구랑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1년 전에 만났던 친구랑 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전한 대상하고 네. 조금 더 잘 지내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이런 거는 정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되지 상처, 굉장히 뭐 억울했던 거 이런 게 좀 사람마다 다 있긴 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억울한 건 진짜 많아요. 들어봅시다. 화보를 하나를 찍었는데 그게 좀 패션 화보였는데 노출도 하나도 없어요. 긴 원피스에 목까지 이렇게 오는데 민소매인데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뭐 섹시 화보를 찍었다라는 식으로 이게 되는데 제 뒤에서 어떤 선배가 저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야, 요즘 애들은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뜨고 싶어 해? 이러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옆에서 그런가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지에 저는 그렇게 뜨고 싶어 안 달라는 애가 되어 있질 않나. 뭐 그런 오해 같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제가 무릎이랑 이 팔 여기 잘 넘어지니까 그런 이렇게 상처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무심코 제가 스타킹을 안 신고 무슨 제작 발표회를 했다가 전신 사진이 찍혔는데 제 다리와 이 모든 걸 보고 완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선정적이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런 애가 돼버리더라고요. 계속. 너무 속상하다. 쟤는 뭐 늦게까지 결혼 안 한 것도 성격이 더러워서래. 뭐 이렇대, 저렇대. 되게 그런 얘기가 이제 저를 이렇게 형성해 놓고 있더라고요. 방어적으로 되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안 보여주게 되고 더 안 그러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움츠려들고 그냥 만나던 사람들과의 만남만이 그냥 편하고. 그러면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경란 씨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가 그렇게 보이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문제인 것 같은데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이 모든 오해들이 언젠가는 다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계속 그것들이 계속 더 쌓이지 이게 싹 해소된다라는 인생의 기억은 없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뭐가 핵심이냐면요, 경란 씨가요.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을 잘 파악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사람을 잘 파악해요. 아까 왜 쟤뭐 저렇게 해서라도 뜨고 싶은가 보지? 그러면 보통은 부러우면 저렇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상식들이 생기면서 내가 좀 부러웠나? 뭐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개인을 이해하려고 하면 되게 이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려면 세상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돌아가는 거를 이해해야 되고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편안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그죠? 순진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야. 왜 공격하면 흔들리잖아. 그렇지, 그렇죠. 흔들리니까 더 공격하고 싶거든. 못됐어. 아니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해. 나? 솔직히 기분 나쁘셨잖아요. 나쁘죠, 기분이. 그냥 오해받는 것 같고. 또 근데 억울하고. 그렇죠. 오해받는 건데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는 생각이고 네. 기분이 나쁜 건 감정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늘 잘 가져가면서 그건 오해인데 야 기분은 나쁘다. 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처리해본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다 혼자 흡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면이 있으셔서 그냥 다 감내하고. 근데 오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어릴 때부터 받았던 오해 들어봅시다. 네. 너무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때 근데 간혹 저한테 이렇게 계속 딴지 거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6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오고 이사 간 집으로. 그 친구. 그 친구가 나도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 괴롭혀서 미안하고 이제 여기 친구도 없으니까 우리 잘 지내자고. 다행이네. 그러면서 경란아 너가 지금까지 계속 반장부 반장 했으니까 이번에도 반장 선거 나가 내가 밀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얘는 딴 사람을 밀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갑자기? 너 한번 엿먹어봐라 이러고 딴 사람을 밀었는데 제가 반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괴롭힘이 일명 왕따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건데 그때 이제 제가 방송반이었어요. 근데 방송반에서 방송을 하고 돌아오면 제 책상이 다 널브러져 있고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갑자기 애들이 저를 막 애워싸고 막 비난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느닷없는 이 비난이 나한테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제가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되게 활발했고 막 발표도 되게 열심히 했던 애인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를 향해 있는 모든 시선이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국어책을 읽는데 정말 땀이랑 막 이 소원이 덜덜덜 떨리면서 와, 내가 지금 누가 된 거지? 이게 사춘기랑도 맞물렸던 것 같기도 하지만 여튼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라는 거, 그다음에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나를 매도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거짓되지 않게 사는 거,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흠없이 살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걸밖에 저의 희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들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되네요. 정말 마음고생했네요. 어린 나이에.
꼼짝 못했다 그 네네. 친구. 지금 이게 왕따 맞습니다. 왕따인데요. 영국에 이제 킹스 칼리지라고 있거든요. 이제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요. 왕따를 당한 사람들을 나중에 추적해서 봤더니 대뇌가 좀 크기가 작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 시절에 이런 굉장한 괴롭힘, 가해를 받으면 뇌가 잘 못 자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마음만 상처 입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자존감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대인관계 기본 어떤 큰 기준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왕따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가해자가 100% 잘못한 거예요. 그걸 딱 알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 기본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경란 씨는 그거보다는 내가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네. 언젠가 알아줄 거야. 아니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좀 관념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딱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하지는 못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딱 당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네. 그리고 나면 사람들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경란 씨는 어떻게 하세요? 일적으로는 불합리하다라고 여기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성적으로 예를 들어 사적인 어떤 미묘하게 이게 뭔가 기승전결이 안 나는 어떤 부분이다 그러면 화살을 저한테 돌리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그러니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내가 뭘 좀 미흡했을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되게 뭔가 불편해질 때 이 네. 마음의 불편함을 좀 완화하거나 마음의 불편함을 소거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있어요. 이걸 방어기제라고 하는데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방어기제를 써요. 네.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쳐다볼 때 나 오늘 화장 잘 됐나 보네. 나 왜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오늘 되게 예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래. 완전 그래. 완전 그렇구나. 근데 경란 씨 같은 경우는 이 화살을 다 자기 안에서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가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답이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불편함을 생각으로 그냥 이유를 앞뒤를 엮어서 경란 씨 나름대로 본인이 그냥 그런 거구나 이러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소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쳐다봐서 딱 불편하면 이 불편함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오늘 눈화장이 이상하게 됐나 보다. 근데 사실 눈화장이 이상해서 쳐다본 게 아닐 텐데 본인 안에서 이유를 찾아서 내가 오늘 눈화장이 이상하게 됐나 보네. 그러니까 눈을 내리깔지 말고 잘 뜨고 있어야지. 이러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보여준 반응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상대방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남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유를 본인의 잘못이나 실책으로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굴비 엮듯이 그러네 이러고 마침표를 찍어야 본인이 덜 불편한 거예요. 정신의학에서 용어로는 intellectu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걸로 감정을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도 장난감이 있을 때 놀아! 그러면 어떤 애는 와 재밌겠다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놀아! 그러면 나 이거 본 적 있는데. 낯서니까 손뜻 못 만지는 거를 나 이걸 많이 봤다라는 이유로 자기 약간 낯설은 감정을 낮추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보이세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음으로 편안해지지 않는 거는 그 뿌리는 굉장히 아나운서 이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네.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고 네. 그럼 이제 그 왕따의 경험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 부모하고의 살아가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어릴 때. 어릴 때 감정 표현. 네. 그 애들이 뭐 때도 부리고 어떨 때 뭐 왜 안 사줘요? 진짜 싫다 엄마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저는 못 그랬어요. 네. 왜요? 엄격하셨고 엄격하셨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하고 되게 심플했어요. 그냥 해지기 전에 들어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는 얘기해. 육하원칙이에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야, 누구랑, 뭐 먹어, 언제 와, 뭐 이거를 항상 다 모조리 다 아셔야 되는. 심지어 제가 부산 MBC에 입사를 했을 때 제 방에다가 무선 전화를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화를 받아야 하루가 끝나. 집에 와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유선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회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럴 때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휴대전화로 오고 언제 들어가냐, 들어갈 때까지 안 주무세요, 일단. 그 진짜 이런 적도 있어요. 그 심야 라디오 DJ를 하면 12시부터 2시에 밤에 하잖아요.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2시에 끝나요. 그럼 집까지 오는데 강변북로를 타고 막히지 않으니까 20분에는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집까지 올라오는데 한 25분이면 집에 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시 25분. 네. 그런데 이제 27분이나 30분이 되면 전화가 와요. 원래 부모님이 좀 위험하거나 안전에 대해서 좀 맞아요. 다 안전 때문이래요. 이유는. 그래서 안전이라는 그 단어 안에 내가 완전히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엄마 나도 숨을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깝깝하다. 거기서 만약에 잠깐 차 한잔 하면서 개편 얘기 좀 하자 하면은 해야 돼. 그랬더니 아우 내가 잠을 못 자 죽겠대요. 그래서 아니 잠을 주무시라고. 이거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니에요. 엄마 그럼 어떻게 나 방송 하지 마요. 했더니 하지 마. 와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원가족과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게 너무 사랑과 걱정과 염려는 좋겠는데 서로가 병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대로 수면장애, 맞아. 완전 수면 부족.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걸로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고 저는 저대로 이제 너무 힘든 거고.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독립을 빨리 해야겠다. 빨리 해야겠다가 37이었어. 네? 37에 독립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거의 전쟁터 같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아예 반대하셨죠. 아예 당연히 반대하시고 반대하셨을 거의 것 같아요. 연을 끊니 많이 했겠는데? 연을 끊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여자는 혼자 사는 거 아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왜 안 된대요? 그 흙을, 그냥 여자는 혼자 살면 안 된대요. 흙을 조금 들고 다니지. 아니 황사철에 얘기를 했었으면 눈에 흙이 들어갔을 텐데. 최근에도 지리산 노고단을 갔어요. 근데 노고단 정상을 딱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딱 찍고 부모님께 한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언제 갔냐? 이 복장으로 지금 거기까지 올라간 거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노고단은 차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가서 산책로 같은 길을 걸어 올라가면 되니까 그냥 제가 레깅스에 티셔츠 차림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안 했어요. 거기에. 왜냐면 이게 너무 반복되는 패턴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저의 상태를 좀 잘 아세요. 얘가 연락을 줄이는 것도 아름다운 거리두기를 하려는 건가 보다라고 헤아리고 계셔. 그 밑에 정말 시원했겠구나. 좋은 시간 되길 바란다. 이렇게 노력을 쓰시는 좀 거예요. 하시네요. 어머니는 하세요. 네. 네. 아니 근데 경란 씨는 이제 어쨌든 부모님하고 이제 그런 쭉 성장 과정을 겪으셨는데요. 네. 그게 경란 씨 삶에 네.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주체적이었으면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를 좀 빠르게 끝냈지 않았을까? 제가 정작 혼자 무엇을 할 때 이제서야 뒤늦게 겪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뒀으면 내 삶을 이렇게 꾸렸을 텐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막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막 갑갑해하고 그러느라고 좀 소요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몇 살이든 너무 사랑하니까 늘 걱정이 되죠. 네. 근데 부모가 보호를 해주고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는 게 나이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자녀의
안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는 분은요. 이 걱정이 누구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자식이 허구었나 한번 나가면 며칠씩 안 들어와. 안 들어왔는데 보면 경찰서에서 연락 와. 그러면 이 걱정이 현실적인 걱정이죠. 사고를 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는 오로지 부모님 자신한테부터 시작된 문제지 경란 씨하고의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롯이 아버지 거고 어머니 것이에요. 부모님의 우산은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고 본인들의 기준인 거지 나만의 독창적이고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나만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연습을 못 해요. 이 연습을 해야 시행착오도 겪고 어떨 때 흑역사도 좀 경험도 했다. 어떨 때 과오도 저를 딱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배워가는데 이걸 못 배우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는요 사회성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관계나 사회성이 중요한데 그때는 암담한 거지.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근데 이건 역시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사람을 안 만나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경란 씨가 겪는 어려움은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화나는 게 당연해라는 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왜 나에게 복을 조이세요? 그럼 부모님이 아, 그래 우리가 좀 너무하지? 이게 아니라 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맞아? 이러면서 인간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여기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가 이게 맞나? 이러면서 이제 막 헷갈려지고. 맞아요. 저는 제 감정을 제가 잘 못 믿고 제가 좋아하는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항상 아버지가 여자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한다. 그렇지. 나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도 듣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간에 뭐 왕따든 뭐든 그 경험으로 인한 뭔가 상대가 나를 향한 거절감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면 거기에 가산점을 되게 많이 줬어요. 제 감정에 대해서 저한테 안 물어봤어요. 잘. 그냥 좀 수동적이었죠. 좀 이끌려 다니는 거. 그래서 헤어지고 났는데 야, 이 사람 좋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야, 이 사람 왜 만났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만났을까? 내가 사랑이라는 걸 해봤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사랑이 대체 뭐지? 사랑에 흠뻑 빠지는 그거를 어쩌면 내가 모르는 건 아닌가? 알고 있나?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높은 그 가치 부여를 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좀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진행됐던 게 아니었을 수 있겠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그냥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가 중요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기억하기로 이제 경란님께서 결혼을 하실 때 이제 열애 기사 없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신 그런 소식을 접했거든요. 전 이제 그 기사가 딱 뜨고 그냥 좀 되게 빨리 결혼을 결정을 하고 막 이렇게 진척이 됐던 것도 좀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너무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이 사람 만났다 하는 것들이 다 들키는 것도 굉장히 제 사생활은 굉장히 복잡하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또 제가 또 직업이 약간 이렇게 그 엄격하게 보는 게 좀 높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구설수에 계속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 혼인 관계가 끝나신 전 배우자니까 뭐 말씀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 결혼 생활 하시면서도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교감을 하고 정서적으로 좀 많이 이해받고 좀 그런 경험을 좀 충분히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려고 진짜 부단히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내 감정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너무 몰라서 내 자신에게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경란 씨는 감정을 표현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란 씨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란 씨는 굉장히 조심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란 씨 마음 안에 굉장히 화가 날 때는 아마 그거 화나는 일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본인의 마음을 감정을 잘 언제나 먼저 생각해보는 연습을 무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그게 맞나를 계속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로 힘든 게 맞아? 이 정도면 진짜 힘든 게 맞는 거지? 라고 계속 물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감정을 내가 잘 못 믿겠고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부족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네. 경란 씨, 원래 마음은 틀린 마음이란 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맞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맞냐고 물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기쁘고 나쁘고 기분 나쁘고 그냥 지금 내가 마음인 거지 그거를 네. 맞고 틀리고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네, 거야. 네. 그러네. 그래서 그것이 표현될 때 사회적 범주 안에서 너무 도를 넘지 않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표현하는 방법. 내가 느끼는 감정은 대체로 옳은 게 맞아요. 경란 씨가 삶을 살면서 마음이 힘들 때 또는 내가 이런 감정을 표현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 기억하면서 그래 그때도 어려운 얘기를 풀어놨는데 거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마음을 같이 해주고 공감해준 것 자체가 굉장히 나의 마음에 도움이 됐구나. 이 오늘을 기억하셔서 내가 힘들면 힘든 거 맞는 거야.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살아가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틀에서 벗어나라는 그 말 때문에 고민이셨다는 김경란 씨. 은영 매직을 좀 뿌려주세요. 네, 많이 많이. 매직을 착 뿌려줘야 되는데요. 자, 너무 기대되는 시간. 왜 아주 딱 모범적이고 완벽한 사람들이요. 가끔 실수하면요. 굉장히 인간적 매력이 느껴져요. 그래서 은영 매직이 뻘짓해도 괜찮아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나 뻘짓을 해도 경란 씨는 언제나 경란 씨일 뿐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뭐 인간적인 고뇌도 있고 또 뭐 어떨 땐 실수도 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웃고 가도 내일 또 울 일도 생기고 이게 인생인데 뻘짓해도 괜찮아. 경란이는 언제나 경란이일 뿐. 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건강한 분이 어떤 고민이 있길래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는지 고민이 궁금합니다. 저는 무조건 긍정으로 생각을 해요. 긍정으로. 예. 어려울 때 뭐 여건들 보면 다 안 된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축구 선수들은 이제 성적을 내서 이제 대학교 이제 수시 입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 성적을 못 내서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사안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윤리, 역사. 근데 이걸 5과목을 공부를 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 있었냐면 그때 사관학교가 그랬었어요. 아, 육군사관학교. 2달 동안에 공부해가지고 사관학교 가려고 공부를 했었어요. 어떤 생각으로? 하면 될 거야. 그래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반전이야. 진짜 시험 치러 갔는데 영어 수학이 100% 다 주관식인 거예요. 백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래서 2달만 해서 열심히 해서 육군 사관학교로 갔다. 이게 토크의 흐름이었는데 저희도 거기 맞춰서 리액션을 준비하고 리액션 있었거든요. 준비하고 와 진짜 육사 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똑같죠. 우리나라의 그 축구의 황금기를 골문을 지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지켜도 골을 먹는 순간이 있잖아요. 골이 들어가는. 네. 많이 했죠. 신념하고는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골들은 어쩔 수 없는데 네. 골키퍼 하다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수에 또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드리블 하다가 가서 몇 번 제가 딱 잘려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됐던 때인데 제가 2001년도에 제가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가 있었어요. 홍콩에서 패스버그컵인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패스버그. 예. 네. 제가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하니까 팬들이 좋아했었어요. 한 번 더 쳤어요. 근데 드리블 딱 했는데 공이 없어진 거지, 내 앞에서. 그런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김병지 골키퍼가 치고 나오는데 여기서 공 뺏깁니다. 그렇죠. 그거 좀 위험하죠? 네. 그거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됐다. 그리고 공이 가면 분명히 나보다 빠를 텐데. 예. 그 드리블이 없었다면 2002년의 수문장은 아마 병정님 있을 텐데 그 한 번의 드리블이 예.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전반전 마치고 이제 교체가 되고 이제 감독님하고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약이 됐던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1로 좀 약간 히딩크 감독님 눈에 조금 나신 거네요. 좀 난 게 아니고요. 많이 났죠. 근데 수습이 안 됐던 이유가 있는 게 그때 드리블 자체는 제가 아주 잘못했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님이 외국분이시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약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 분이셨으면 어떻게 조금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었을까요? 일단 정서적으로 그래도 뭐 이렇게 감독님 쪽에서도 먼저 야 병재 이리 와봐.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물론 너 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마라고 했으면 감독님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텐데 히딩크 감독님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박항서 감독님한테 몇 마디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경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사단이 났으니까 감독님한테 쟤 왜 저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병지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됐는데 가끔씩 저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 박한서 감독님이 거짓말 한 건 아니네요 또. 네, 맞는 말씀이셨어요. 팩트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왜 우리 김병지 선수께서 좀 가서 이렇게 상황이 좀 이렇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해봄직한데. 그때 김병지는 그런 김병지가 아니었거든요. 아까 네. 긍정적이다 그랬잖아요. 네. 난 팀에 가면 에이스인데 돌아갈 팀이 있고 실력이 자신 있는데 네. 네.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네. 보셨군요. 네. 왜냐면 울산현대 가면 내용적으로 기록적으로 정말 또 잘했었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건방져졌죠. 네. 이거는 좀 몰랐던 얘기네요. 그런데 긍정이 약간 넘치면 약간 자만? 네. 네. 순간 오만해지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폭이 제가 볼 때는 경계가 되게 좁은 것 같아요. 살짝 넘어가면 자만과 오만이 되는 거고 네. 굉장히 또 그걸 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걸 이제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갈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 왜 드리블로 약간 난감하신 적도 있었고 맞아. 네. 그런데 맞아요. 왜 그거를 꼭 매 경기를 하셔야 될까? 어떤 의미일까요? 드리블이?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저도 쌤. 네. 김병지에게 드리블이를. 저 만화 같은 얘기지만 빨랐어요. 그럼요. 다 제쳐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하죠? 또 막상 또 드리블을 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근데 이게 못 꺼낸 이유가 있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요? 제가 98년도에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마지막 타임 때 제가 공격으로 올라가서 헤딩골 한 골 넣게 돼요. 맞아.
98년도에. 그럼 그게 이제 그 긴 선수 생활 중에 딱 한 번. 예. 근데 그게 100골보다 더 소중한 한 골이었어요. 예. 그날 형수님 생일이었는데 형수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내가 오늘 골 넣을게 선물로. 예. 근데 그 골을 안 넣었으면 드리블을 좀 자제했을 텐데 이제 결과치가 딱 나왔잖아요. 예. 할 말이 있는 거죠.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의 결실이네요. 결과물이었네요. 감사합니다. 포장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야, 와이프한테 저도 제가 많이 받겠네요. 예. 그 기억이 자꾸 나면서 그때 흥분과 그때 기쁨과 이런 게 자꾸 기억이 나시는군요. 좋은 추억이죠. 네. 다시금 또 하면 또 언젠가는 한번 또 기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네. 사실 저렇게 뭐 드리블에서나 볼 뺏기고 이러면 굉장히 혼도 많이 나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좋으세요. 명언이 쏟아집니다. 예. 난 이게 너무 확 와닿는데. 뭔데요? 목표는 있어도 한계는 없다. 네. 긍정의 열정을 더하라. 와, 어마어마하다. 야, 형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아니면? 직접 했죠. 뭐 어디서 고용할 수 없는 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당시에 공고는 실업계는 좀 일찍 취업을 나가요. 맞아요. 이제 10월 달에 네.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직장팀에. 네.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취업을 먼저 하셨어요. 네. 직장인이 되어서 밤에 퇴근하고 난 이후에 뭐 줄넘기하고 뭐 다른 운동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으면 뭐 개인 훈련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잔업 시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너는 왜 운동하니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난 프로틴 갈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미친 새끼. 그렇죠. 직장팀에서 프로틴 가는 거는 말도 안 되죠. 뭐 100만 분의 1이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직장팀에 가서 운동하면 너 어디가 뭐 왜 운동하니 그러면 프로틴 가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저는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차단하셨구나, 다. 네. 뭐 대학교 가야 돼?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갈 수 있는 실력 키우면 되지. 프로팀 야 테스트 안 받아줘. 그럼 테스트 받을 수 있는 방법 찾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졌던 게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인데 상무팀도 정말 잘해야만 가거든요. 그렇죠.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딱 한 조건이 있어요. 빠르고 민첩성이 있어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회가 되어가지고 상무에서도 열심히 해서 프로팀 간다고 했을 때도 병지현 너는 프로팀 가지 말고 키가 작으니까 그냥 실업팀에 은행팀에 가면 직장도 안정적이고 참 좋을 거야. 그래서 저는 도전을 했었어요. 또 긍정적으로 키가 작으면 빨라면 되지.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데 정말 기적처럼 울산현대 프로팀하고 국군체육부대하고 6게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울산현대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 차범근 감독님이셨고 이제 게임을 뛰었는데 제가 잘했던 거예요. 감독님 전화하셔가지고 야 김병진 씨 추가로 뽑아 해가지고 제가 9순위를 뽑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서울대 간 거라고 보면 돼요. 확률이. 그 정도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엘리트로 쫙쫙쫙 밟아도 프로 못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약간 동호회 같은 느낌의 축구팀에서 지금 국대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설적인. 이건 와 대박이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긍정적이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지만 저는 들으니까 불굴의 의지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속에 원하는 꿈과 어떤 게 되고 싶다라는 희망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니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우리 김병지 선수를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어도 정말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신다고 소문이 정말 자자합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네. 김병지 선수의 생활 계획표를 준비했대요. 오. 이게 지금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거는 기계도 이렇게 못해요. 자, 이게 보시면은
1시부터 3시까지만 수면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도 유튜브 라이브라고 돼 있어요. 아니 새벽이요? 예. 손흥민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 황의조 선수하고가 유럽에서 경기를 해요. 시차 때문에. 네. 늘 이렇게 저는 12시부터 자게 되면 한 7시까지 자긴 자는데 새벽 4시, 5시 정도 되면 꼭 한 번씩 깨요. 그럼 핸드폰 옆에 두고 자면 그 사이에 또 뭔가 뉴스가 있나 싶어가 잠깐 보다가 새벽 4시예요? 네, 4시, 5시에 아니, 그래서 또 다시 그 자요. 시간에는 기자님들도 주무세요. 네. 그 다시 자고 7시에 이제 일어나게 돼요. 야, 그때부터 7시, 8시 출근, 10시부터 업무, 그리고 식사하시고 또 다 3시부터 업무, 미팅, 운동. 비로소 10시부터 12시까지 딱 2시간 나만의 시간. 네, 근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시간 속에서 놓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어머. 아니, 왜 식사가 한 번밖에 없어요? 체중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 겸 점심을 한 끼를 딱 먹고 그거를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은퇴 이후에 이제 체중이 좀 늘어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한 3, 4년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 끼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역 시절에 몸무게가 단 1kg도 변한 네. 어머. 관리라는 게 그 욕구를 억제하는 게 제일 힘든데 이 식탐에 대한 욕구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요. 아, 진짜 이 맛있는 거 있는데 이걸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막 손이 갈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70%만 정리합니다. 무슨 말이지? 제가 먹고 싶은 거에 이제 70%만 먹는데 어쨌든 30%는 다 버리게 되는데 그때 어떤 생각하냐면 이건 칼로리고 다 똥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날 성취감이 있습니다. 야, 어저께 잘 참았다. 아니면 연락이 뛰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아침에는 바로 또 나오니까. 예. 근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 관리를. 그렇죠. 맵고 짜은 것도 안 드시고. 조금씩은 먹는데 일단 음식이 집사람한테도 과하게 많잖아요. 반찬에 맛있는 게 여러 가지 뭐 8개, 10개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저한테 야단 맞아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깔아놓으면 네. 한 두세 가지 맛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다 먹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범주에서만 좀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병진님이 진짜 놀라지 마세요. 술, 담배 전혀 안 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자기 관리를 위해서. 성인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술을 한 잔도 안 했어요. 네. 지금까지 지켜왔었는데 은퇴 이후에도 이제 그 뭐 제가 지켜왔던 건 지키고 있고요. 와.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왜 이런 이제 생활 계획표라든가 일상에서의 아주 지키고 살아가시는 어떤 원칙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활의 원칙의 수준을 넘어서서 마치 신념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신념처럼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건 꼭 지킨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상생활에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본인의 신념이 강하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내 신념이 꿋꿋하면 딱 흔들리지 않고 가거든요. 되게 좋은 건데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혹시 그렇게 느낄 때도 있으세요?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 3명 키우잖아요. 다둥이 아빠. 네. 집사람은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치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아이들은 좀 헝그리하게 좀 멘탈이 강해서 이렇게 키워야 돼. 나도 옛날에 맞고 키웠으니까 애들 잘못하면 뭐 사랑에 매도 어쨌든 체벌을 해야 돼.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희 때 그 전반전 딱 마치고 났는데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요. 뭐 전술이가 필요 없어. 이리 나와. 빡! 한 대 맞고 또 빠트 한 대 맞고. 근데 그러면 후반전 가면 스코어가 3대1로 바뀌어 있어요. 뒤집어요, 결과를. 그래서 이 멘탈적으로 약간 그런 것들까지도 다 헝그리 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걸로 다 정리가 됐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떤 본인의 꿋꿋한 가치관이나 기준 내지는 신념은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하면 사랑하지만 매를 때려서라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과 신념이에요. 근데 나는 맞아서 고쳤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니까 도움이 됐다고 해석을 하는 거지. 네.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굉장히 공포로 경험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그리고 어릴 때 체벌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데이트 폭력을 29%나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시도,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소아과 학회지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체벌을 했더니요. 그리고 관찰을 했더니 10분도 안 돼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문제 행동을 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체벌이라는 게 어떠한 문제 행동을 고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교육적이지 않다. 체벌이라는 방법은 이제는 내려놓자라는 게 네. 그게 이제 현재의 이제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쓰지 말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화두는 유연성과 융통성이에요. 유연해야지 이거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잘못하면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신념 중에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을 절대 해치면 안 된다. 이런 신념은 이거는 절대로 유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또는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약간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한 거죠. 네. 제가 지금 공감하는 게 형님은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저희가 클 때와 또 우리가 키울 때 애가 좀 세대가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들이 굉장히 좀 이제는 부딪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사랑의 매, 그 다음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의미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란 이 매는 진짜 매가 아니라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 상징성이란 건 뭐냐면 매라는 거는 사랑한다고 너무 싫은 말 못하고 그냥 쑥 넘어가거나 오냐오냐 하지 말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쳐라. 이런 의미로 사랑의 매라는 상징적인 말을 쓴 거지 진짜 매를 대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는 젊어서 많은 경험을 해봐라. 네. 그 경험 안에는 좋은 경험도 있고 고생의 경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신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밑거름이 될 겁니다. 이런 의미인데 이러한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않은 채로 매를 때리냐 안 때리냐 체벌이 오르냐 안 오르냐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언제나 발전을 못하고 도돌이표에서 맴돌고 서로 다투거든요. 그런 이제 흔히들 말하는 옳은 말들 좋은 의도인 게 맞죠 대부분. 근데 한 번쯤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강요라고 느껴지는 거죠. 강요.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도 그런 것 같아요.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좀 정해서 역경을 조금 딛고 가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보세요. 뭐 이런 의미의 헝그리 정신인데 이제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무조건 고생하는 건 너무나 어른들은 당연하게 우리한테 강요한다 이렇게 들리면 이제 서로 언짢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의도는 좋지만 이 선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한 50대 이후의 부모들 되게 고민하는 내용인데요. 언제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의 감정을 잘 수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아이가 마음이 힘들 때는 마음을 잘 보호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세가 좀 많은 분들 중에 일부는
이게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잘 수긍해주고 이해해주고 아이를 보호해줘라. 그러면 그러면 막 어이구 이러면서 그래 힘들어 하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보호라는 거는 존중의 의미를 딱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좀 뭔가 고쳐야 되는 문제 행동이 있을 때 내지는 이건 반드시 부모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 문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방식이 꼭 아이가 화들짝 놀래고 공포스럽고 막 무섭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걸 그냥 분명하게 말해주면 되거든요. 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너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맹숭맹숭한 거죠. 뭔가 고춧가루, 후춧가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매운맛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지. 아니면 막 너 이래야지만 뭔가 아이한테 어른으로서 뭐 해준 것 같아. 먹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야지만 아이한테 뭔가 내가 제대로 해줄 것 같고 또 거기서 애가 다리를 동동동거리면서 막 쏙쏙 빌고 잘못했어 눈물을 빼야 뭔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매듭을 딱 지은 것 같아. 약간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고 우리가 나아갈 바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피파에서 내려온 교육 지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 훈련하고 있으면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일로 와 절로 가 너 새끼 나가야지 왜 그걸 못해 막 하면서 지시를 다 하잖아요. 피파도 이걸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코칭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코칭은 훈련장에서 하고 경기 때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편한 상태로 하라고 해가지고 규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말씀 딱 주신 게 피파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은 딱 일맥상통하니까 딱 이해가 왔어요. 네. 이걸 막 애들한테 지시를 내리거나 과도한 개입을 할 때는 이걸 통해 좋은 결과를 빨리 어른인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사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어쨌든 내 말대로 빨리 움직여서 당장 나오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바라는 마음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을 위한 겁니까? 아이를 위한 겁니까? 이렇게 본다면 부모 자신을 위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20세기를 살아온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이 21세기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이제 우리가 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골문, 마음의 골문을 열자. 네, 이걸 통해 좀 더 유연한 사고와 어떤 우리가 이제까지 의문을 갖지 않았던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왔던 그런 말들을 이제는 좀 21세기 시각으로 새롭게 좀 해석하면서 이거를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합의를 이뤄서 갈등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잘 이해해서 이제 훌륭한 선수를 키워내는 그런 교육으로 잘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